찾아오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아버지, 도대체 여기서 뭐 하시는 건데요? 이렇게 산속에서 혼자. 너희들처럼 돈만 밝히면서 살기 싫어서 왔다. 엄마 돌아가시고 저도 힘들었는데 아버지까지 이러시면 어떡해요? 네 엄마 죽고 내가 힘들었다고? 정말 그렇게 지 엄마 생각하는 놈이었으면 내가 여기 들어올 일도 없었겠지. 너 엄마 아팠을 때, 그리고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나 보구나. 저도 저 나름의 사정이 다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 그러니 넌 내 사정대로 살거라. 다시는 찾아오지 말고. 그리고 집이랑 땅 전부 처분했다. 안녕하세요. 이번 사연은 75세 정우현 아버지의 사연입니다. 정우현 아버지의 사연을 들으시면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따끔한 조언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정우현 아버지께 큰 위안과 힘이 되니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택한 이곳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이에요. 차가 들어올 수 있는 마지막 길에서도 1시간을 더 걸어야 하는 오지죠. 75세의 나이에 혼자 살기로 마음먹은 건 그리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젊었을 때는 상상조차 못했던 삶이죠.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펄쩍 뛰며 반대했을 거예요. 당신 미쳤어요? 거기서 무슨 낙으로 살아요? 하고 야단법석을 떨었겠죠. 그래도 이제는 사람들과 단절된 채 자연만을 벗삼아 살아가고 있어요. 누군가는 도망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겐 이것도 하나의 용기였던 것 같아요. 동네 이장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찾아오셨던 때가 기억나요. 정우현 씨, 정말 이렇게 사시겠다는 거예요? 산세도 험하고 겨울에는 눈도 많이 오는데. 그때 전 무슨 배짱으로 웃으면서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잘 살게요. 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처음엔 저도 두려웠어요. 문명과 단절된 채 살아간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았거든요. 허름한 초가집을 고치는 데만 2달이 걸렸어요. 비가 새는 지붕을 고치고 썩은 기둥을 교체하고 흙으로 벽을 발랐죠. 이제는 제법 아늑한 보금자리가 되었어요. 봄이면 진달래가 담장을 넘어 고개를 내밀고 여름이면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시원한 소리를 내요. 매미 소리는 말할 것도 없죠. 가을이면 온 산이 붉게 물들어 절경을 이루고 겨울엔 소복하게 쌓인 눈이 달빛에 반짝이며 동화 같은 풍경을 만들어내요. 아침이면 새소리에 자연스레 눈이 떠져요. 마을에서처럼 시계 소리나 자동차 경적 소리에 깨는 게 아니라 햇살과 새소리가 깨우는 거죠. 저녁이면 달빛을 보며 잠이 드는데 도시의 형광등이나 네온사인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은은한 빛이에요. 시계 없이도 해와 달이 시간을 알려주는 곳, 그게 바로 제가 사는 곳이에요. 작은 텃밭이 제 소소한 즐거움이 되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에 나가면 이슬이 반짝이는 채소들이 저를 반겨요. 상추, 고추, 가지. 파릇파릇 자라나는 작은 생명들을 보면서 마음이 평온해져요. 씨앗 하나가 싹을 틔우고 자라나 열매를 맺는 과정을 보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도시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감동이죠. 이제는 편해졌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평화가 깨지고 말았네요. 아들 성민이가 찾아온 거예요. 문을 열자마자 그놈의 얼굴이 보였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매정하게 등을 돌렸던 아들이 이 깊은 산속까지 찾아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얼마나 공을 들여 찾아왔을까. 그 생각을 하니 마음 한켠이 아려왔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지난날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아내와 함께 아들을 키우며 꿈꿨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좋은 대학 보내겠다고 밤낮으로 일하던 때 아들이 합격 소식을 전해왔을 때의 기쁨, 그리고
그 꿈이 산산조각 나던 순간들까지. 아버지, 이러고 사시면 어떡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걱정하는 듯한 말투였지만 전 그 속에 숨은 다른 감정들을 읽을 수 있었어요. 당혹감, 미안함, 그리고 어쩌면 죄책감까지. 하지만 전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제 어린 시절은 참 궁핍했어요. 시골 마을의 허름한 초가집, 끼니를 걱정해야 했던 나날들. 아버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농사를 지으셨지만 7남매의 입에 풀칠하기도 버거우셨죠. 우연아, 너는 꼭 공부해서 달라져야 한다. 어머니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요. 하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이었나요?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나니 바로 밭으로 나가야 했어요. 책가방 대신 호미를 메고 교실 대신 논밭을 전전했죠. 머리가 굵어질수록 배우지 못한 한이 깊어져 갔어요. 동네에서 우연히 머리 좋은데 참 안 됐다는 어른들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죠. 20살이 되던 해봄, 결국 집을 뛰쳐나왔어요. 이대로는 못 살 것 같았거든요. 주머니에는 몇 푼 안 되는 돈뿐이었지만 가슴 속엔 뜨거운 열정이 가득했죠. 기술을 배워보겠다고 이 공장 저 공장을 전전했고 시장에서 물건도 팔아봤어요. 그러다 우연히 딸기 농사를 짓는 마을에 정착하게 됐어요. 일꾼이 필요하다기에 들어간 농장이었는데 그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죠. 우연 씨, 자네 꽤 소질이 있어. 농장 주인의 말에 용기를 얻어 조그맣게 딸기 농사를 시작했어요. 땅을 빌려 시작한 작은 하우스 2동이었지만 그게 제 인생 최초의 시작이었죠. 밤낮 없이 일했어요. 실패도 많이 했고 좌절도 많이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성공해서 제 자식만큼은 배움에 굶주리지 않게 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거든요. 우연아, 너 혼자 언제까지 그럴 거니? 어머니의 걱정 섞인 성화에 40이 다 되어서야 결혼을 했어요. 소개로 만난 아내는 저보다 5살이나 어렸죠. 순하고 착한 여자였어요. 결혼하고 1년 만에 아들 성민이가 태어났어요. 처음 아들을 품에 안았을 때의 그 벅찬 감동이란 이 녀석만큼은 꼭 공부시켜서 대학까지 보내야 해. 아내와 맞잡은 손에 그날의 약속이 담겼죠. 그때부터였어요. 미친 듯이 일했어요. 농사일에 야간 경비까지 뛰어가며 돈을 모았죠. 아내도 새벽부터 일어나 장사를 나갔어요.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성민이의 학비를 위한 것이었죠. 성민이는 우리의 바람대로 공부를 잘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늘 반에서 1, 2등을 놓치지 않았죠.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최상위권을 유지했고요. 성민 엄마, 이러다 우리 아들 서울대 가겠어. 아내와 마주 앉아 흐뭇해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는 과외도 시켰어요. 농사 지어 번 돈으로는 모자라 대출까지 받았지만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감수할 수 있었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아버지, 제가 합격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온 성민이 서울의 명문대학교에 합격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온 동네가 떠들썩했죠. 우연히 아들 서울대 갔다. 그날 밤 아내와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우리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 이제 아들의 인생이 달라질 거라는 희망, 그 모든 감정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그 합격 소식이 우리 가족의 마지막 기쁨이 될 거라는 걸.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은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될 거라는 걸.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돈과 교육이라는 허상을 쫓다가 정작 소중한 것들을 모두 놓쳐버린 게 아들의 대학교 4년, 그 시간이 꿈처럼 흘러갔어요. 성민이는 열심히 공부했고
저희는 딸기 농사를 지어 빠듯하게나마 등록금을 보냈죠. 아버지, 이번에도 장학금 받았어요. 그런 전화를 받을 때면 가슴이 뿌듯했어요. 하지만 졸업을 앞두고 성민이의 목소리가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했죠. 취업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나 봐요. 요즘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래요. 한숨 섞인 아들의 말에 가슴이 아팠죠. 대기업 공채에 몇 번이나 떨어졌는지 모릅니다. 저와 아내는 아들을 다그치지 않으려 애썼어요. 성민아, 천천히 해도 돼. 우리가 있잖니. 매달 생활비도 보내고 학원비도 보태주면서 취업 준비를 뒷바라지했죠. 농사일이 힘들어도 아들 걱정에 허리 펼 새가 없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어요. 30 넘은 아들이 마침내 대기업에 입사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을 때 저희 부부는 또다시 부둥켜 안고 울었죠. 이제 됐다. 이제 우리 아들 잘 될 거야. 기쁨의 눈물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허탈감도 밀려왔어요.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너무 많은 것을 쏟아부었던 걸까요? 그리고 2년 뒤 성민이가 결혼한다고 했어요. 신부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엘리트 가정의 딸이었죠. 어머님, 아버님은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처음 인사를 온 날 예비 며느리의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성민이가 저를 부끄러워할까봐 아내는 말을 얼버무렸고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균열은 더욱 깊어졌죠. 아버지, 이번에 새 아파트가 나와서 결혼 준비 과정에서 아들은 서울의 비싼 아파트 계약금을 요구했어요. 딸기 농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도와줬죠. 며느리의 집안에 밀리지 않게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선택이 결국 우리 가족을 어떤 길로 이끌게 될 줄은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돈과 체면이라는 허상을 쫓다가 우리 가족의 진짜 행복이 무너져가기 시작한 게 아내도 저도 그리고 아들까지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대로 불행해지고 있었던 거죠. 결혼식 전날 예비 며느리의 집에서 모인 자리였어요. 대리석으로 된 현관을 들어설 때부터 숨이 막힐 것 같았죠. 호텔 레스토랑도 아닌 자택에서의 식사인데 마치 특급 호텔 같은 인테리어에 압도되더군요. 여보, 긴장하지 마세요. 아내가 살며시 손을 잡아주었지만 식은땀이 흘렀어요. 집안끼리 마지막 상견례를 하는 날이었는데 앉아있는 내내 어색함을 감출 수가 없었죠. 아버님은 부산대학교 나오셨다고 들었어요. 어느 학과셨나요? 사돈어른의 그 말에 숟가락을 든 손이 떨리더군요. 순간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아, 그게 말문이 막혔는데 그때 성민이가 불쑥 말을 던졌어요. 아버지는 부산에서 대학 다니셨는데 워낙 오래전이라 잘 기억 못하세요. 그래도 저희 아버님이 그 시절 공부 엄청 하셨대요. 지금도 책 읽기를 무척 좋아하세요. 아들의 거짓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저는 그저 굳은 채로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죠. 아, 그러시구나. 역시 성민이 아버님이시라. 사돈어른의 말씀에 억지 웃음을 지었어요. 제 옆에 앉은 아내의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죠. 평생을 함께 살아온 제 아내는 이런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식사 내내 속이 터질 것 같았어요. 매 순간이 지옥 같았죠. 사돈어른이 대학 시절 얘기를 꺼낼 때마다 가슴이 덜컹거렸어요. 아들은 능숙하게 말을 돌리며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냈지만 그럴수록 더 비참해졌어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제가 이제는 거짓으로 포장된 대학 졸업장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저기 사돈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자리를 파하고 주차장에서 성민이를 붙잡았죠. 그러자 아들은 제 팔을 뿌리치며 쏘아붙였어요. 아버지, 제발 부탁드려요. 이제 와서 뭘 어쩌자고. 장인어른 집안분들 모두 명문대 출신이에요. 명문대 출신이 아니면
대화도 제대로 못 섞는 분들이라고요. 제가 어떻게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아버지를 얘기해요? 그동안 제가 쌓아온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고요.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어요.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천근만근으로 제 어깨를 짓눌렀죠. 그래, 내가 싸운 거, 내 말이 맞다. 힘없이 중얼거리는 제 모습이 한없이 초라해 보였어요. 주차장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쳐가는데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그날 밤 아내와 마주 앉았어요. 달빛이 어슴풀에 비치는 거실에서 오랫동안 말없이 있다가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죠. 여보,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요.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성민이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나 봐요. 공부 잘하라고, 좋은 대학 가라고, 우리도 모르는 새해 성민이의 어깨를 너무 무겁게 만든 것 같아요. 평생 고생만 했던 아내의 모습이 안쓰러워 더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제 와서 어떡해요? 내일이면 결혼식인데. 우리 부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서로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지만 똑같이 무거운 마음이었겠죠.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마저 차갑게 느껴지던 밤이었어요. 결혼식 날, 저는 아들의 아버지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어색하게 서 있는 제 모습이 마치 들러리 같았죠. 축하드립니다. 성민이 아버님. 하객들의 인사를 받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쓰렸어요. 모두가 저를 대학 교수의 아들을 얻은 것처럼 대하는데 그게 참 부끄럽더군요. 결혼식이 끝나고 새 신랑 새 신부는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그리고 일상이 시작됐죠.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보자던 아들의 발길이 점점 뜸해졌어요. 아버님, 어머님, 요새 회사가 너무 바빠서. 전화로만 안부를 전하더군요. 명절에도 며느리 집에서 먼저 보내고 저희 집에는 늦게 오거나 아예 못 온다고 하기도 했어요. 처음엔 이해하려 했어요. 젊은 부부니까 바쁜 거겠지 하면서요. 하지만 제가 생각한 것과는 달리 아들 부부의 일상은 달랐어요. 주말마다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 유명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 해외여행. 바빠서 못 온다던 시간에 찍힌 그 사진들을 보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여느 때처럼 하우스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했는데 괜찮아요. 조금만 쉬면. 이러다 쓰러지더군요. 119 구급차가 올 때까지 제가 얼마나 발을 동동 굴렸는지 모릅니다. 아내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있는데 눈물이 자꾸만 흘러내렸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제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췌장암입니다. 많이 진행된 상태예요. 의사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죠. 마치 악몽 같았어요.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죠. 복도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성민아, 엄마가.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네, 잘 안 들려요. 지금 회의 중인데.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엄마가 많이 아프다. 병원에 왔는데. 말끝을 흐리는데 아들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갑자기 왜요? 어느 병원이에요? 순간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제야, 이렇게 되어서야 우리 아들이 달려오는구나. 성민이가 병원에 왔을 때 아내는 이미 수술실에 들어가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죠. 그제서야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회사 생활에 지쳤는지 많이 야위어 있더군요. 하지만 전에 없이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명품 시계도 찼더군요. 성민아, 내 엄마가 많이 아프단다. 췌장암이래. 수술은 6시간이나 걸렸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기도하는 심정으로 수술실 앞을 서성였죠. 성민이는 중간에 회사에 다녀와야 한다며 자리를 비웠어요.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그 말을 들으며 문득 생각났어요.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제가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그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아내는 수술 후에도 차도가 없었어요. 오히려 상태가 더 나빠졌죠.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망연자실했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긴 했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필요할지 걱정이 앞섰죠. 아들은 서울로 올라가면서 말했어요. 치료비는 제가 보낼게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가슴을 더 아프게 했어요. 돈 때문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항암치료.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아내는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갔어요. 까맣던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고 하얗던 얼굴색이 검어지고 말도 제대로 못할 만큼 힘들어하면서도 아내는 늘 아들 걱정뿐이었죠. 여보, 우리 성민이 잘 지내나요? 회사는 다니기 힘들지 않대요?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으며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 잘 지내지. 어제도 전화했는데 승진할 것 같대. 사실 아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좀처럼 얼굴을 비추지 않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그나마도 병실 문턱에 잠깐 들르는 게 전부였죠. 어머니, 제가 이번에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서 항상 그런 변명뿐이었어요. 간호사들이 안쓰러워하며 말하곤 했죠. 어머님은 정말 아드님 사랑이 많으시네요. 아내는 그때마다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럼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훌륭한데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내는 항암 치료의 고통 속에서도 아들 앞에서만큼은 씩씩한 척했거든요.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어요. 항암 치료로 바싹 마른 손이 차가웠죠. 여보, 성민이한테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요? 깜짝 놀라 물었죠. 갑자기 왜? 알고 보니 아들이 아내에게 따로 연락을 했던 거예요. 회사 동료와 사업을 하려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성민이가 사업한다는데 우리가 도와주면 좋잖아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치료비로 모아둔 거 성민이 주면 안 될까요? 난 어차피 말끝을 흐리는 아내를 보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죽음을 앞둔 사람처럼 말하는 아내가 무서웠지만 한편으로는 그 마음이 이해됐어요.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날 밤 병실 창가에 혼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달빛이 참 차갑더군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아들에게 너무 많은 걸 바란 걸까요? 아니면 너무 많이 주려고 한 걸까요? 답을 알 수 없는 질문들만 가슴에 쌓여갔어요. 아내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나빠져 갔어요. 처음엔 항암 치료만 잘 받으면 나을 거라 믿었는데 의사는 고개를 저었죠. 더 이상 항암 치료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는 편하게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발밑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병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죠. 선생님, 다른 방법은 없나요? 뭐든 할 테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집에서 호스피스 케어를 받기로 했지만 그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항암 치료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거든요. 밤마다 아내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눈물로 지새웠죠. 여보, 너무 아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어요. 약을 먹고 난 뒤의 구토, 식은땀, 그리고 끝없는 통증,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어요. 아내의 고통을 지켜보는 것만큼 괴로운 일도 없었죠. 어머니, 간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민이가 물었어요. 내가 하지.
내가 해야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아버지도 연세가 있으신데 간병인을 쓰는 게 어떨까요? 제가 비용은 대드릴게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평생을 함께 산 아내인데 마지막을 다른 사람 손에 맡길 순 없었거든요. 돈으로 해결하려는 아들의 태도가 서글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이번 주말에 장인어른과 낚시 가기로 했어요. 어머니, 뵈러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었죠. 내 어미가 죽어가고 있는데 낚시가 더 중요하다는 거니? 목소리를 높였지만 아들은 변명뿐이었어요. 장인어른이 먼저 약속을 잡으셔서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죄송해요. 아내는 그 말을 듣고도 아들을 감쌌어요. 괜찮아요, 여보. 사돈과의 관계도 중요하잖아요. 성민이가 어려운 입장일 텐데 뭐라고 하지 마세요. 병색 짙은 얼굴로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에 맺힌 실망감을 감출 수는 없었죠.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는 아내의 모습에서 깊은 상처가 느껴졌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사랑을 해왔는지. 병실은 점점 더 적막해져 갔어요. 면회 오는 사람도 줄었고 아들의 발걸음은 더욱 뜸해졌죠. 바쁜가 보네. 아내는 매일 창밖만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하루 종일 아들의 전화만 기다리다가 결국 잠들 때가 많았죠. 그러다 며칠 뒤 더 큰 충격이 왔어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여보, 성민이가 회사 공금을 도박으로.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알고 보니 5억이나 되는 거액을 도박으로 날린 거예요. 일주일 안에 갚지 못하면 형사 고발당할 상황.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한밤중에 아들을 불러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아버지, 제가 정말 죄송해요.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처음엔 장난 삼아 시작했는데 자꾸 져서 만회하려고 더 큰 돈을. 말끝을 흐리는 아들의 어깨가 덜덜 떨렸죠. 평생 모은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해결했지만 그게 우리 가족의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뒤 아내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어요. 마지막 남은 기력마저 써버린 듯 했죠. 여보, 이제 정말 힘들어요. 밤새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그 얼굴에 가득했어요. 이제는 진통제도 소용없었죠. 아들을 찾는 횟수가 잦아졌어요. 성민이는 언제 와요? 얼굴 한 번만 보고 싶은데. 그렇게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새벽이 왔어요. 병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유난히 쓸쓸하게 들리던 날이었죠. 아내는 이상하리만치 평온해 보였어요. 여보, 희미한 목소리로 저를 부르는데 손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성민이는 잘 있죠?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물었어요. 응, 잘 지내. 또다시 거짓말을 했죠. 성민이한테 미안하다고,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그 말을 끝으로 아내는 눈을 감았어요. 마지막까지도 아들 걱정뿐이었던 거예요.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죠. 어머니. 뒤늦게 도착한 성민이가 오열했어요. 하지만 전 아들을 달랠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는데 왜 진작 오지 않았냐고. 왜 어머니 살아계실 때 이러지 않았냐고. 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끝내 삼켰어요. 장례식장은 쓸쓸했어요. 큰 병원 장례식장이었지만 조문객은 많지 않았죠. 성민이의 회사 동료들이 몇 명 왔다 갔을 뿐. 며느리는 친정일이 있다며 잠깐 들렀다가 바로 가버렸고요. 빈소에 걸린 아내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끝없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았나.
돈과 체면만 쫓다가 정작 소중한 것들을 모두 놓쳐버린 것은 아닌지. 평생을 함께한 아내는 가고 없는데 남은 우리 부자는 이렇게 어색하기만 하고 장례를 치르는 내내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절 걱정하시는 거였다고요? 성민이가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게 전부였어요. 더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빈소를 지키는 동안 아내의 목소리가 자꾸 들리는 것 같았어요. 당신이 해준 건 다 고마웠어요. 마지막까지 웃으며 말했던 아내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 후회와 상실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장지에 모시고 난 뒤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적막감이란 42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없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아내가 좋아하던 화분들, 늘 앉던 소파, 매일 아침 커피 마시던 찻잔. 모든 것이 아내를 추억하게 만들었죠.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나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지만 너무 늦어버렸어요. 아내는 떠나버렸고 아들과의 관계는 돈으로 얽혀버렸고 이게 정말 우리가 꿈꾸던 삶이었을까요? 장례를 치르고 한 달이 지났을까? 집안은 너무나 적막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아내를 찾게 되고 밥을 먹다가도 문득 아내의 빈자리가 눈에 들어와 숟가락을 놓게 되고 일상의 모든 순간이 아내의 부재를 절감하게 만들었어요.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힘들었죠. 아내가 늘 앉던 자리를 바라보면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텔레비전에서 아내가 좋아하던 프로그램이 나올 때면 여보, 이거 봐요. 라고 말을 꺼내다가 흐느끼게 되고 여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루에도 수십 번씩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장독대에는 아내가 담가놓은 마지막 간장이 그대로 있었어요. 마당 한켠에 고추며 깨씹은 아내 손길 없이 시들어갔고 빨랫줄에는 아내가 마지막으로 널어놓은 수건이 아직도 걸려 있었어요. 감히 손도 대지 못했죠. 이렇게라도 아내의 흔적을 붙잡고 싶었나 봐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부부가 찾아왔어요. 며느리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좋은 옷을 차려입었더군요. 아버님, 이제 저희와 함께 사시는 게 어떠세요?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차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였지만 어쩐지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죠. 맞아요. 아버지, 어머니도 안 계신데 이제 저희가 모시고 살게요. 서울에 새로 산 아파트도 넓은데. 아들의 말에 고개를 저었어요. 왠지 모를 거부감이 들었거든요. 난 여기가 편하다. 너희 둘이나 잘 살아라. 단호하게 말했죠.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말했지만 전 이미 마음을 정한 뒤였어요. 그들이 돌아가고 며칠 뒤 아들이 또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혼자였죠. 평소와 다른 초조한 모습이었어요. 아버지, 제가 또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5억을 갚자마자 또다시 도박으로 3억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사채까지 썼다고. 그제야 알았죠. 함께 살자던 말 속에 이런 계산이 있었다는 걸. 돈이 급해서 그랬어요. 어머니 병원비도 제가 낼 테니까 이번만 도와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가 병석에 누워있을 때 못 온다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화가 치밀었죠. 네, 엄마 돌아가실 때는 어디 있다가 병원비는 무슨 이제 와서. 목소리가 떨려왔어요.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전 더는 속아 넘어갈 수 없었어요. 그날 밤 혼자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초승달이 희미하게 떠 있었는데 마치 아내의 쓸쓸한 미소 같았죠. 여보, 내가 잘못했어. 우리 성민이
내가 잘못 키웠어. 아내의 영정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담배 연기가 달빛 속으로 흩어지는 걸 보며 한참을 생각에 잠겼죠. 문득 결심이 섰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아들도 저도 모두 망가질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부터 모든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농협에 가서 통장을 정리하고 부동산에 땅과 집을 내놓았죠. 평생 일구어온 딸기밭도 팔기로 했어요. 아버지,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소식을 들은 아들이 놀라 찾아왔지만 이번엔 단호했어요. 이게 마지막이다. 이걸로 내 빚을 갚아라. 그리고 이제 더는 찾아오지 마라.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등을 돌렸어요. 아들이 무슨 말을 하든 더는 듣고 싶지 않았죠. 아버지! 아버지! 아들의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는 정말 끝이라고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았죠. 작은 배낭 하나 메고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왔어요. 폐가 하나를 발견했는데 30년도 더 된 낡은 집이었죠. 지붕은 군데군데 뚫려 있고 마루는 썩어서 위험해 보였어요. 아버지! 제발! 거기서 어떻게 사시려고! 무슨 고집이에요, 이게! 아들과 며느리가 말렸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어요. 돈도 욕심도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거든요. 한 달이 걸려 폐가를 수리했어요. 마을에서 버려진 목재를 주워다가 지붕을 고치고 마루도 새로 깔았죠. 깨진 유리창은 비닐로 막았고 허름하지만 비바람은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제가 미쳤다고 수군거렸죠. 저 나이에 무슨 짓이냐 하면서요. 시간이 흐르면서 깨달았어요. 그동안 우리 가족이 쫓았던 것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를.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던 어리석음을. 아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하면 다 잘 될 거라 믿었던 제 믿음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를.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운 거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가끔 아들이 찾아와요. 처음엔 매주 왔다가 한 달에 한 번으로 줄더니 이제는 몇 달에 한 번 정도. 아버지, 저 이제 도박 끊었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전 이제 그 어떤 말도 믿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 잘 살아라. 나는 여기서 편하게 살 테니 넌 내 길을 가거라. 더 이상의 기대도 미련도 버렸죠. 텃밭에 무와 배추를 심었어요. 산나물도 캐고 버섯도 따고 자연이 주는 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죠. 마을 사람들이 가끔 쌀도 갖다 주고 반찬도 나눠주곤 해요. 처음엔 미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도인 같다고 하더군요. 달빛 아래 앉아 있으면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이제야 우리 남편 편해 보이네요. 그래요. 이제야 진짜 자유를 찾은 것 같아요. 욕심을 버리니 오히려 마음이 더 부자가 되었다고 할까요? 산속 폐가일지라도 이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끼고 있답니다. 모든 걸 내려놓으니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은 기분이에요. 새벽이면 들리는 산새 소리, 저녁 무렵 산을 물들이는 노을,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들. 이런 것들이 제게는 더없이 값진 선물이 되었답니다. 아내도 이런 제 모습을 보면 이해해 주지 않을까요? 산에서의 첫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욱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참 많은 것이 달라졌네요. 딸기 농사를 짓던 제가 이제는 산나물이나 캐고 텃밭을 일구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얼마 전 남은 재산을 정리했어요. 아들의 빚을 갚고 남은 돈이 조금 있었는데 지역의 고아원에 기부했죠. 이 돈이 부모 없는 아이들 공부하는 데 쓰였으면 해요. 고아원 원장님께 드리면서 말씀드렸어요. 돈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어젯밤에는 첫눈이 내렸어요. 창밖을 하얗게 뒤덮은 눈을 보며 문득 아내 생각이 났죠.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여보, 눈이 왔어요. 하며 좋아했을 텐데 그립긴 하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을 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 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성민이의 장인어른이었죠. 이런 곳에서 어떻게? 하시면서도 짐을 내려놓고 하룻밤을 묵어 가셨어요. 알고 보니 성민이가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고 해요. 이제는 도박도 끊었다고. 사돈어른, 성민이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사돈의 말씀에 가슴 한켠이 저려왔어요. 아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먹먹했죠. 돈이라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들도 이제야 깨달은 걸까요? 해가 뜨면 일어나 텃밭을 돌보고 산나무를 캐고 때로는 마을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요. 가끔은 동네 아이들이 찾아와서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하고 조르기도 해요. 그럴 때면 제 어린 시절 이야기나 딸기 농사 짓던 이야기를 들려주곤 하죠. 어느 날은 성민이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손편지였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시작하는 첫 문장부터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작은 식당을 열어서 며느리와 함께 운영한다고. 비록 작지만 정직하게 살아보려 한다고. 언제라도 아버지가 허락하시면 찾아뵙고 싶다고 써 있었어요. 아직은 아들을 만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그래요, 언젠가는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돈도 명예도 다 내려놓고 나니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네요. 편지를 읽고 나서 오랫동안 산을 바라보았어요. 구름이 산등성이를 휘감고 돌아가는 모습이 마치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때로는 어둡고 때로는 밝지만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겠죠. 오늘도 달빛이 참 밝네요. 창가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유난히 반짝입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아내가 왜 그렇게 자주 하늘을 보았는지.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이 모두 여기 있었던 거예요. 편안함, 따뜻함,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여기까지 정우현 아버지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조건. 그 과정에서 어쩌면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진 않았을까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자녀를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돈을 쥐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지요. 하지만 우리의 헌신이 때로는 자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오늘 이 사연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닌 바른 가치관과 따뜻한 사랑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올라오는 사연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